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후보 캠프에 이제 정치인들, 과거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많이 합류를 하면서 이제 윤석열 캠프 내부의 분위기,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 인상,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그 캠프에 참가한 사람들의 얘기가 윤석열의 스타일을 놓고 과거 전두환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쳐놓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닮았다. 그 다음에 굉장히 수다쟁이다. 굉장히 말을 하고 서슴없이 또 얘기하기를 좋아하고, 이 수다쟁이라는 이야기는 과거 검찰총장 시절에 또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근무를 할 때 어느 한 행사에서 얘기를 하다가 자신의 얘기를 즐기는 편이죠. 얘기하는 것을. 그래서 그 행사가 다음 행사로 지금 빨리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 행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가 길어지면서 행사가 끝나지 않아서 다음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늦어지기가 일수일 정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토론도 좋아했고 또 이래 자신이 혼자 강연하는 것도 좋아했고, 어쨌든 소탈하게 들어볼 만한 내용, 재밌는 이야기도 잘하고 얘기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전두환 플러스 노무현이 윤석열 아니냐라는 첫 인상에 대한 그 캠프에 참가한 사람들의 반응도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의 카리스마, 노무현의 수다와는 다른 윤석열만의 리더십이 창출될 것이다. 또 창출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4일 밤에 캠프 참가자들을 모두 모았다고 해요.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지난 7월 24일은 자신의 검찰총장 임기가, 원래 정해진 임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겸사겸사 이제 캠프도 많이 확충이 됐고 하니까 모두 얼굴 한번 보자 해서 모인 자리에서 이제부터 나는 배우 역할만 하겠다. 이제 나는 다리 뻗고 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고민하지 않고. 그러니까 감독 역할과 배우 역할 중에서 지금까지는 감독과 배우를 다 같이 해왔는데, 이제는 감독 역할은 캠프 여러분들에게 맡기니까 나는 배우 역할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두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모두 웃었다라고 합니다. 감독과 배우 역할을 모두 다 잘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배우 역할에 치중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감독 역할에 치중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입니다. 이 킹과 킹메이커 역할을 제가 일전에 한번 얘기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의 경우에 킹메이커이면서 킹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지금 이준석이 보여주고 있는 저런 가벼운 언행, 무리한 언행, 이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자신이 킹메이커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킹메이커가 하고 싶은 욕심이 앞설 때 많은 무리한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김종인과 이준석의 경우에서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킹메이커는 킹메이커의 역할이 있고 킹은 킹의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킹메이커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자기 이름으로 마지막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사람은 킹입니다. 킹메이커는 책임감이 부족하니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하면, 어떤 순간에 자신을 헌신하고 어떤 순간에 자신을 감춰야 하고 어떤 순간에 자신을 내세워야 하는지가 분간이 되지를 않는 경우를 봅니다. 김종인 이전에도 많은 킹과 킹메이커가 있었습니다. 킹메이커에게 휘둘리는 킹은 없었습니다. 최종 결정, 중요한 것은 킹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감독 역할은 하면서 배우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배우 역할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방송에서 이렇게 많은 출연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이 코디를 받게 됩니다. 패션이라든지 분장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저도 그렇습니다만 코디를 해주는 것에 제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모양이나 이런 것들, 옷을 제 마음대로 제 마음에 드는 쪽으로 입으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코디나 또는 코디 책임자가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을 믿고 일주일만 자신이 하는 코디를 따라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 봅니다. 많은 것들이 어색하지만 그 코디의 전문성을 믿으니까.
일주일이 지나면 제 스스로 코디가 해준 거기에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 이게 더 나았구나. 그러니까 방송이나 정치인이나 뭐 연예인이나 모두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내비치는 경우에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 모습보다는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모습을 언제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걸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코디다, 전문가다라는 점입니다. 배우는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익숙한 것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코디가 얘기하는 것을 따를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그 쩍벌남이라고 하죠. 다리를 쩍 벌려서 앉는 이런 버릇. 이 다리를 벌리는 행동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 한다든지 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앉아야 되는 버스 안에서 다리를 쭉 벌려 앉아서 옆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다리를 벌리는 것은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보기 흉하다 하는 것이죠. 이건 고치는 것이 좋다라는 점입니다. 과거 정치인 중에 김무성 전 의원이 다리를 벌리고 앉는 편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유권자들이, 특히 여성 유권자들이 보기 싫다, 정말 보기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보기 싫어하면 다리를 모아서 자연스럽게 앉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다리를 모아서 앉는 버릇을 해보면 한 일주일이 지나면 다리를 모아서 앉는 것도 굉장히 그렇게 불편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솔직히 뭐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뭐 권위를 내세울 것이 아닌데 다리를 살짝 벌리는 것이 좀 더 편한 건 사실입니다. 왜 굳이 다리를 모아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시청자들이 보기 싫다라고 하면 모으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고승국 TV에 나가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입 주변에 묻게 되는 그 침을 이 손으로 닦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 버릇이 참 고쳐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 의원에게 직접 그 버릇은 고치는 것이 좋겠다, 훨씬 좋겠다 하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뭐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도 있고 뚜렷한 이유 없이 보기 싫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고쳐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쳐야 하고요. 또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김경진 전 의원이 오늘 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맡은 역할은 바깥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쓴소리하는 것을 모두 모아서 자신에게 이야기해 달라라고 했답니다. 많은 쓴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는 이유 있는 쓴소리도 있고 그냥 이유 없이 싫다라고 하는 쓴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숙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정치인의 숙명이죠. 윤석열의 스타일을 놓고 전두환의 카리스마, 노무현의 다변을 모아놓은 것 같다라는 평가는 참 재밌습니다. 전두환의 결단력, 노무현의 소탈함, 또 다른 윤석열만의 리더십이 창출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다시 조금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내리면 문재인의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내리면 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아직은 최재형 후보의 지지율도 두 자릿수까지는 오르지는 않았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도 아직 많이 상승하는 그런 추세는 아니다. 이런 점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은 윤석열 현상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윤석열의 지지율이 무너지면 여권의 지지율 전체가 올라가는 현상, 야권의 전체 지지율이 빠지는 현상,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높아지는 현상,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여권과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현상, 이것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측이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 혼전 동거서를 보도한 그 유튜브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주거 침입을 하고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혐의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거설 소문의 그 당사자인 그 변호사는 그 인터뷰에 응한 게 94세 된 자신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머니가 사실은 좀 치매를 앓고 있다. 정신 상태가 지금 아주 건강한 편이 아니다. 그 치매에 대한 진단서를 자신이 곧 공표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남녀가 동거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복합적이고 예민한 곳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철저한 여러 방면의 검증과 여러 방면의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증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94세 된 할머니의 그 인터뷰만이 마치 진실인 양 그렇게 보도하는 그 자체도 지금 할머니를 속여서 집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할머니에게 대답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많은 행태로 그 취재를 한 것, 또 그리고 그것만을 보도하는 것, 일방적으로. 그 자체로도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균형을 잃은, 이게 사실일까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보도 행태입니다.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이런 경우에 몇 억씩 손해배상을 때리는 겁니다. 10억, 20억씩 때리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이 일어나고 나면 이런 명예훼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조차 못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정상적인 언론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기자는 평생 기자 생활을 해도 이 같은 악성, 악질, 가짜 뉴스를 해본 경험도 없고 해볼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고맙습니다.